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 그 과학자 특집에서 갈릴레오, 뉴턴, 그리고 이제 맥스웰,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제 이런 과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학자들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바로 그 모두 다 수학의 일가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두 이제 자신들의 그 이론을 수학적으로 풀어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은 그 탄탄한 기초를 이루어서 다른 과학 이론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수학을 일컬어서 뭐 과학 기술을 표현하는 언어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인류 문명을 이제 발전시킨 과학적 발견은 예외 없이 언제나 이 수학적 발견이 토대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학 문명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에는 이 모든 과학과 그리고 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으로 당연히 이제 설명이 되고 또 표현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고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기술에서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떤 능동적인 참여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이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이제 입증하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 노동부가 발간하는 이제 직업 명칭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대충 이제 뭐 다양한 직업군을 나열하고 이제 그 특성하고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자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주 이제 재미난 통계 자료가 하나 있는데 미국 내 그 주요 직업 한 150개 정도를 이제 나눠 분류를 하는데 이게 수학 학습 수준에 따라서 6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학습 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걸 이제 1단계로 보고, 그리고 수학 학습 수준이 이제 되게 높으면 그걸 6단계로 봐서 이렇게 이제 6단계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 이 낮은 단계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1단계, 2단계를 다 합쳐봐야 17개 정도밖에 안 되는 직업군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직군들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수학학습 수준이 좀 낮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이 직군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낮다는 거죠. 대충 열거해 보면 이제 뭐 버스 운전사, 경비원, 이발사, 뭐 접시 닦기, 우편 배달부, 청소부, 뭐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직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뭐 모델이나 배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분야 역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몇몇 스타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약간은 좀 배고픈 직업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높은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일단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 6단계 위쪽에 이제 5, 6단계에 속하는 직종은 보다 43개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그 1, 2단계에 비하면 거의 뭐 3배 정도에 가깝죠. 쉽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듯이 이 직군들은 이제 평균 연봉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사실 제가 뭐 어떤 직업이 더 좋네 뭐 마네 하면서 직업의 어떤 귀천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수입의 뭐 고하를 둘째 치더라도 일단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많으니까 말이죠. 근데 뭐 솔직히 철학이나 종교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배제하고 나면 우리의 그 일상은 사실 숫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번 제가 돈에 대한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 돈, 뭐 재테크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거 모두 숫자로 표현되고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꼭 돈처럼 숫자가 뭐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도 이 수학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그릇은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이제 처음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같은 양의 재료로, 그러니까 이제 점토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런 재료로 그릇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모양이 바로 구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둘레 대비 면적이 이제 가장 큰 도형이 바로 이제 원이 되죠. 하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그 복사지 있지 않습니까? 종이. 보통 이제 A4 용지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이 A4 용지의 가로 세로 비율은 1대 1.414,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2, 3 이렇게 좀 자연수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비를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비율이 뭐 보기 좋아서 그런가? 뭐 이것도 아니죠. 사실 이제 인간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이렇게 거슬리지 않고 보기 좋은 비율을 이제 우리가 보통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황금 비율도 사실 이렇게 딱 떨어지지만은 않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충 1대 1.618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4 용지의 비율은 황금 비율도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애매한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가로 세로 길이도 사실 뭐 딱딱 떨어지지 않고 애매한 그런 이제 크기를 갖게 됩니다. A4 용지의 크기는 실제 재보면 가로가 21cm 그리고 세로가 29.7cm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아예 딱 20cm, 30cm 이렇게 했으면 숫자도 이제 딱딱 떨어지고 비율도 뭐 나름 황금 비율에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기에도 이제 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한 비율로 종이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은 사실 이제 종이 생산의 경제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A4 용지의 비율이 바로 이제 종이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특정한 크기의 종이를 생산할 때 원래 이제 큰 한 장의 이제 원지라고 그러죠. 원지를 같은 비율로 잘라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A4 용지라고 하면 이제 A0라고 하는 원지를 4번 자르면 만들어지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A0를 한 번 자르면 A1 2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A1을 또 반으로 자르면 A2 2장이 생기고, 그리고 뭐 자주 그렇게 해서 A0부터 A4까지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들은 절반으로 잘라도 그 가로 세로의 비율이 항상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앞서 그 황금 비율이 종이의 그 경우 그 가운데를 자르면 잘라진 두 종이는 사실은 황금 비율이 아니게 됩니다. 작게 잘려진 종이를 다시 또 황금 비율로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불필요한 부분을 또 이제 잘라버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종이가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만약 반으로 나누어도 동일한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불필요하게 잘라지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도 동일한 모양이 유지되는 비율은 사실 이제 간단한 이제 비례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다시금 뭐 그렇게 해서 구해진 비율이 현재 그 A4 용지의 비율, 즉 다시 말하면 1대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단한 상식으로 그럼 A0의 크기, 원지의 크기는 어떻게 정할까요? 당연히 가로 세로의 비율은 A4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 A 시리즈 규격을 만든 곳이 이제 독일의 공업규격위원회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KS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넓이가 1평방미터이면서 가로 세로의 비가 1대 1.414의 종이를 원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가 1.5평방미터인 원지는 B 시리즈로 규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A4는 1평방미터인 원지를 4번 자른 종이가 되는 것이고, B5는 1.5평방미터짜리 원지를 5번 자르는 종이가 되는 거죠. 자, 잠시 또 얘기가 샜는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이런 수학을 빼놓고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수학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게 우리 아이들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수학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수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주로 막 이렇게 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이제 언젠가 제가 TV에서도 본 것 같은데 고등학생 중에서 한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수포자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대놓고 뭐 엄마 나 수포자니까 대신 이제 영어랑 국어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한테 말하는 일종의 그 수포자 커밍아웃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수포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이제 통계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아는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대충 이제 집중하면서 수업을 따라오는 아이가 한 반에 10명이 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수학 성취도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학 잘하는 나라, 뭐 한국 항상 끼죠. 그런데 이 수포자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하기는 수학 성취도는 1위인데 반해서 수학을 좋아하는 비율인 수학 흥미도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수학은 이제 특히나 양극화가 아주 심한 그야말로 이제 통계적으로 제대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수능에서 국영수 세 과목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그 수학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수능 점수는 이제 1등급에서 이제 9등급으로 상대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 국영수 이 세 과목의 1등급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국영수 순서대로 96점, 94점, 92점으로 수학이 물론 이제 셋 중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대충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딱 가운데 등급 1에서 이제 9등급까지 가운데 등급 5등급 커트라인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우스운 수치가 나오는데 국영수 순서대로 67점, 60점, 그리고 39점이 나옵니다. 이게 뭐 거의 20점 넘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 수능에서 수학 과목의 평균은 44.2점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전체의 41.6%의 아이가 30점 미만의 수학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거의 뭐 수포생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건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시다시피 수학은 뭐 단계성이 되게 강한 그런 학문입니다. 기초부터 이제 쭉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단계들 간의 연결성 또한 이제 아주 높죠.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을 이해하지 않고 다음 것을 이제 공부한다는 거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을 못하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갑자기 수학을 잘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아마도 이 수포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속성 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니면 뭐 교육 체계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뭐 이런 걸까요? 어찌됐든 이 수학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수포자로 전락하게 되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충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첫 번째 관문 넘버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가 세 개의 관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요 시기에 제대로 잡아놔야 하는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기가 이제 아주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뭐 각각의 관문을 한번 살펴를 보면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분수의 사칙연산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과 함수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미적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보통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주로 요 세 가지 이런 내용들만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특강들 같은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수포자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최근 들어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수학 교과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뭐 사실 그러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니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수학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단순 사칙 연산에 힘 빼지 않게
수학 시간에 뭐 계산기를 집어넣어서 계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곤 합니다. 그 중에 이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통 그 근거로 이제 미국의 예를 자주 드는데, 미국은 사실 뭐 많은 이제 토론과 논쟁 끝에 지난 한 94년인가 1994년 정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수학 수업에 계산기 사용을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지브라 쪽이죠. 근데 이제 뭐 이 계산기 사용의 효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뭐 보통 이제 미국 하면 다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같긴 한데,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수학을 공부했을 때에 비하면 사실 그 최근에 교육 과정이 이제 많이 쉬워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라는 이제 생각이 뭐 기조에 깔려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교육 과정이 쉬워져도 여전히 수포자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애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교육학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있죠. 자발적 동기부여. 뭐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초등학교 수학 과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뭐 작은 걸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실력에 맞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뭐 반복적인 연산 훈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학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수학이 높은 어떤 집중력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은 이제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분석적인 두뇌 활동을 요구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짱구를 굴려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냥 뭐 대충 살펴본다고, 그리고 또 뭐 몇 개 이제 외운다고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목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특히나 이제 공부라고 하면 이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쨌든 이제 공부하라고 하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또 앉기는 앉았는데 다른 과목들이야 뭐 잠깐 딴 생각하고, 그리고 잠깐 좀 보다가 그래도 이제 뭐 대충 뭐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딴짓을 해도 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수학은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완전히 집중해서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게 그게 수학인 거죠. 자, 아직 뭐 놀기 좋아하고 있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애들한테 이런 집중력을 이제 그 기대하고 그들이 이제 유지하게 한다는 거, 이거 되게 힘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때문에 이제 이런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당연히 애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학원에서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해결책으로 이 반복적인 연산 훈련으로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집중력이 이제 유지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안에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산 능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걸 보다 보면 답이 그냥 빡빡 나오게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초등학교 때 이제 학습지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단자리 숫자 사칙 연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 1 더하기 2, 뭐 이렇게 이제 하면 각 사칙 연산당 최고 이제 앞뒤 같은 수 자리가 바뀌는 거다고, 뭐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쳐도 90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그러니까 100개에서 똑같은 거 빼면 10개 빼면 이제 90개밖에 안 나오죠. 이거를 몇 주일 동안 이런 더하기 빼기 문제만 가득 찬 학습지가 오는데, 이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돈 벌어먹기 정말 쉽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반복적인 연산 훈련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봐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만 딱 보면 답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어찌 보면 이제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초등학생 때 이 수학 과정이라고 해봐야 뭐 사칙 연산 정도만 이제 잘 풀어도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단순한 논리는 그냥 외워서 사용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구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후에 배우는 수학의 뭐 공식들도 많은 공식들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들을 매 문제마다 도출해서 풀고 뭐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을 이제 수학에서도 이제 많이 외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조건 외우고 단순 반복 훈련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이제 향후 아이들에게 좀 갑자기 어떤 큰 벽을 만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 방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점차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길고 강한 집중력을 요구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집중력 하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데, 이전까지 뭐 단순 반복 훈련으로 연산력만 그야말로 계산기죠. 연산력만 올린 그런 아이들이라 그러면 이런 관문을 넘기가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수포자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신의 머릿속에 논리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결과 이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수학은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학문이죠. 우리가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지르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 근육을 키우듯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실생활에 뭐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는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뭐 미분조건 뭐 쓸 일이 있느냐, 뭐 그래서 이제 문과를 선택한 아이들은 또 굳이 수학을 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하지만 이 수학은 머리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또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분야를 선택하던 간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때문에 이 수학 공부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수학을 잘하면 나중에 커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다양해집니다. 그게 뭐 문과가 됐던 뭐 이과가 됐던 그거는 큰 상관이 없죠, 사실은. 사실 뭐 이 같은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수학을 왜 공부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재밌는 그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체 성적이 낮은데 영어나 국어만 잘하는 아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전체적으로 낮은데 수학만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되게 드물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공부하는 머리를 만드는 학문이라는 해설이 여기서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제 수학이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 이제 수학에 꽂힌 경우도 많이 있었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이제 철학자이긴 하지만 뭐 수학자인 셈이고,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이제 그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이 양반 역시 철학자이면서 정치까지 하신 양반인데, 말년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 완전히 꽂혀갖고 과학으로 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지요.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수학에서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중요한 개념들은 그때 제때 익히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매우 힘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리적인 체계가 잡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수포자 관문 같은 것도 결국 그때그때 그 단계 때 익혀야 하는 그런 개념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라는 거,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논리적인 사고방식의 흐름입니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그 논리 전개 방식,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수학의 기본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 위에서 구축되는 수학적 능력은 결국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뭐 연역법, 뭐 귀납법, 변증법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수학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셈이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에서는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충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15초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잘하는 애, 첫 번째 종류는 선천적으로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뛰어나서 집중력이 유지되는 이 짧은 시간에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 거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둘째는 이제 어떤 계기로 수학을 뭐 되게 좋아하게 돼서 자발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비교적 좀 긴 시간이라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짧은 시간에 문제를 척척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두뇌를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해도 하다못해 뭐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반드시 줘야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다 수학을 잘해서 뭐 미적분 풀어내고 행렬 곱셈하고 원 넓이 구하는 법을 알았다 그냥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척척 풀어주고 뭐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뭐 저도 가끔씩 이제 애들이 문제를 들이대면 한동안 이제 뭐 옛날 생각 복귀까지 하는데 무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이건 다들 버거울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 수학을 접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적어도 질려하지는 않도록 어떤 그 흥미거리 그런 거 이제 한두 개쯤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제가 오아들에서 몇 번에 걸쳐서 수학 또는 어떤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거리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그야말로 뭐 베스트가 될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뭐 수학이나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만 해도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수학 특집에서는 제가 매회 마지막에 재밌는 수학 문제를 하나씩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뭐 제가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뭐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풀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흥미있게 풀 수 있는 논리 문제 뭐 이런 거 같은 건데요. 매번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몇 개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괜히 이거 뭐 댓글에다가 뭐 답을 올리신다거나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사실 뭐 댓글도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어느 여인숙에 친구 3명이 같이 묵게 되었습니다. 숙박요금이 이제 3인용 방 하나를 이제 구하게 됐는데 이게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n분의 1 오케이, 자 1인당 10만 원씩 각출 해서 이제 종업원에다가 걷어서 줬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종업원이 이제 사장한테 오늘 저 방 하나 팔았는데 그 숙박비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이제 건네니까 사장이 야 어제부터 숙박비 25만 원으로 내렸어. 그러면서 이제 종업원에게 5만 원을 다시 줍니다. 갖다 주라고. 이거 좀 애매해졌죠. 3명인데 5만 원. 근데 일단 나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2만 원을 이제 삥땅을 딱 까죠. 삥땅을 치고 3만 원만 가지고 돌려주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만 원씩. 그래서 3명이니까 분파하기 좋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손님들한테 3명이 이제 만 원씩을 이제 돌려줬죠. 그러니까 3명 당연히 좋아하죠.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은 방이 차서 좋고, 손님들은 이제 10% DC를 받아서 좋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은 부수입으로 2만 원 또 챙겨서 좋고, 에브리바디 해피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일단 손님들은 10만 원을 내고 만 원씩 돌려받았으니까 9만 원을 낸 셈이죠. 그러니까 9 곱하기 3, 27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 종업원이 챙긴 게 2만 원. 이거 29만 원이네? 그럼 처음에 30만 원에서 이 만 원은 어디로 날아간 거지?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의 답은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